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대한민국 헌정회에서 새로운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용태 헌정회 회장, 문희 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남인순 국회의원, 자사 신경식 회장, 조혜진 이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유용태 헌정회 회장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자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문희 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산부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앞선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국민들이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고 산모를 사랑하는 국민운동을 같이 펼치지 않으면 이것이 뿌리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정부와 협업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나온 고견들을 저출산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민국 헌정회는 이날 나온 고견들이 향후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기를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가야 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의 질 문제를 생각하며 유럽같이 소강국으로 가는 것을 그 와중에는 중간에는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밸런스를 갖고 가야 된다는 것. 이 생각을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해야 되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리는 두 분의 연자를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우리 정말 둘째가랑 서러워하시는 우리 박선희 교수님과 그다음에 신성범 쌤은 인구의 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기초부터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될 거고요.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초저출산이라고 하면은 출산율이 1.3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딱 놀란 적이 있어요. 근데 157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1.57의 합계 출산율을 보였을 때 일본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157 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이라고 하는 이 초저출산을 나타내는 숫자는 정말 그 국가 전망의 위기가 걸린 이 숫자인데요. 초저출산이라고 하면은 미래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을 보면은 일본도요, 초저출산 1.3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회복을 했는데요. 1.3 이상으로 회복을 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독일이 또 가장 대표적인 초저출산 국가인데 1.3 이하로 머문 시기가 5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가장 길게 초저출산의 상태에 머문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13년 만에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3을 기록한 게 2001년이고요. 지금 2017년이기 때문에 횟수로 보면은 2017년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것이 1.3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1.2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는 1.2도 유지하지 못하고 1.17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불행히도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17년 동안 유지되어 초저출산이 지금 탈피를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도 급박한 상황인데 이것이 탈피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30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대응을 해서 출산율을 올리더라도 그것의 효과가 30년 후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미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3차 기본계획을,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3차 계획을 보면은요, 현재가 이제 1.2명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표치가 2020년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것이죠. 약 0.26명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스웨덴이라고 하더라도 이 0.26명의 학교 출산을 올리는데 5년 만에 올린 국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1.5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사실은 1.5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에 이 긴급한 상황을 좀 연구를 하면서 2016년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벌써 지금 2017년 중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1년 반을 우리가 시기를 좀 상실을 했죠. 남은 기간이 이제 많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저출산의 쇼크를 받은 것이 2005년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08이었는데요. 참여정부 이후로 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3차 계획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와주셨는데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개선 기획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계획하고 3차 계획, 1차 계획에서 3차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 특성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인구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1차 계획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저출산 정책의 포커스가 양육 쪽에 있었습니다. 출산과 양육 쪽에 있었는데 인구를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은 성공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고요. 2차 계획 때는 출산 양육을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결혼 자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산 양육에서 한 발 후퇴해서 이제는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구나. 결혼 자체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결혼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3차 계획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게끔 일자리 문제나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지만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 한 100조 정도를 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 10년에 걸쳐서 80조를 쓰고 그리고 작년 2016년에 20조를 써가지고 토탈 10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1차 계획 때는 연평균 4억밖에는 사실은 되지 않았고요. 2차 계획에는 연평균 12억이 됐고요. 그리고 3차 계획 2016년도에 작년에 20억이라고 하는 거를 한꺼번에 투자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100조를 투자를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아까 양승조 의원님께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연평균 4억에서 12억밖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그 인구 위기를 직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죠. 죄송합니다. 4조에서 한 12조 정도를 투자를 했고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2005년 제가 아까 합계 출산율 1.08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쭉 내려왔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1, 2차 계획에 한번 그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8 2005년도인데요. 이 계획이 1차 계획이 종료되는 2010년 정도를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1.08에서 1.23까지 일단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2차 계획을 보면은 1.23에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1.23을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계획까지는 어느 정도를 인구 방어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식은 일단 청년들의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 연구를 하면서 정말 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들이 5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만큼 정말 특별한 특단의 5년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출생아 수가 이제 40만 명을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반등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는요,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저출산 문제를 이제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도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이를 키우는 삶이 행복한 나라. 제가 이 말을 여기 다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때 여성을 도구한다든지 아이들을 숫자로 본다든지 하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저출산의 문제는요, 국가가 고민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몫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민들은 육아를 하는데 정말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삶 자체에 행복을 느껴야지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처 없이는 새 정부의 성공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출산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 고용, 복지의 그 동반 성장의 전략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저출산 관련된 공약을 보면은요, 아까도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저출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이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작은 결혼식을 하자 이런 소극적인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뭐 청년 고용 할당제,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고용정책과 주택정책과 관련된 공약이 들어가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정책에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일가정 양립,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인가? 저는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러는 숫자의 개념에서 출산을 강조하는 것에서 육아의 행복을 강조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관리는 정부 몫이고 육아 행복은 국민 몫이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사회나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 구조 없이는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상당히 좀 불행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행복 지수를 보면은 선진국가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 고민이 아마 부모님들의 고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을 강조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그간 10년 동안 정책을 하면서 큰 효과가 좀 없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은 저출산 문제를 너무 중앙정부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방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의 역할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 사회단체의 역할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제도적인 접근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 문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회 총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지원 정책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성공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과 교육도 많이 투자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믿고 맡길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거나, 초등학교에 자녀가 입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여성은 경력 단절이 나타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교육 정책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에 관심이 많이 계신 분들은 교육 현장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나타나는, 특히 이제
우리 그 수도권 중심 정책 말고요.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런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이제 그 의원님들도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와 관련해 가지고 또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은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라고 이해가 잘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가사 분담 똑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요. 남편 될 사람이 가사 분담 똑같이 못 한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아까 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 30대하고 가끔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의식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성평등 문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제가 노력은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출생아수, 출산율 떨어지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적게 태어나는데 애들이 그러면 쌩쌩한가, 살만한가가 문제겠죠. 저희들이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논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은 20대에서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30대가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20대 아기 엄마를 만나면은 반갑다고 손을 붙들고 인사를 합니다. 전부 30대고 40대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모 연령이 증가하면은 미숙아들, 조산아가 출생하는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조산아 빈도가 지금 산모 연령이 높아지고 하면서 지금 이 미숙아들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9%, 곧 이제 7, 8%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체중아들은 별일이 없느냐? 저체중하고 체중이 작고 아기들이 일찍 태어난 아이들을 봤더니 황달이라는 병도 심하고 호흡이 많이 힘들고 혈관의 문제도 있고 나중에는 균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고 등등 그래서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길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끔 우리가 자꾸 변해가고 있다. 이 사회가.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산모가 10명이 있으면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병원이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점점 생각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깐난 아기를 돌보고 있는 신생아 시를 일을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의료 인력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총 49개 기관에 490병상이 더 확충이 돼서 아이들이 위험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훨씬 더 개선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 더 여유병상까지 따진다면 아직도 조금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734억이죠. 이 정도의 그 지원을 했던 그런 어제 보면 복지부에서 지금 이 저출산 대책 한 것 중에서 제가 봐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아기를 좀 더 가지게 했죠. 아기가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었던 아기를 살게 해준 거는 복지부의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표는 나지 않지만 몇백 명, 몇천 명의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거는 이 사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에 대한 그 치료 기술도 듬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미국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에 거의 유사할 만큼 신생아 사망률이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 될 때까지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사망하는 영아 사망률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의 보건지표로 삼는 영아 사망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2.9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탑을 달리는 2.0인데 미국은 5.0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미국보다는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모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산모를 잃게 되는 위험한 일이 생기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모성 사망비가 산모의 나이에 따라서 확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지켜주려면 산모들을 잘 돌보는 의료 인력이 많아야 되겠죠. 요즘은 아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계신 쌤들이 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따가지고 나왔는데도 아기는 안 받고 부인과 치료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양순조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1년에 270명이 나오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금 1년에 100명이 안 나옵니다. 그중에 남자 전공의는 손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밤에 아기 받느라고 잠 안 자고 당직 서줄 남자 산부인과 선생님은 구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일 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남편 모시고 아이들 보느라고 다 퇴근해서 당직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기 받을 의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도 걱정해야 되지만 산부인과 의사의 절벽도 심심찮게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만 취약지가 자꾸 생기죠. 산부인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분만 취약지에 산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고 분만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자. 그래서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게 60분 내에 분만 이용률이 30%가 안 된다든지 또는 60분 내에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가 30%를 넘어가는 곳에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했죠. 실제로 어떤가 조사를 2014년도에 했는데 보니까 분만하는 건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기관은 지원을 해줬는데 분만이 9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을 나눠봤더니 애기 하나 낳았는데 5,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나라가. 참 딱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의사에 대한 평판도 중요하고요. 시설도 중요하고 그래서 분만 취약지라 그래서 병원을 하나 지어주고 의사를 하나 보내놓는다 그래서 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저기 가서 다 애 낳아야지라고 다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도 우리가 굉장히 종류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수치로 봐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출산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이 관습이 바뀌면서 부적절한 신생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는 무조건 신생아시설한테 떼놓고 엄마는 딴방에 누워있는 거 젖은 안 먹이고 분유를 먹인다는 거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건강에 영향을 나쁘게 준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 젖을 먹건 분유를 먹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건 짬뽕 먹건 그냥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유 먹은 아이들이 IQ가 8이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IQ 높이려면 다 젖을 먹여야 되겠죠. 젖을 먹이려고 하면 지금 하듯이 병원에서 아기를 보면 못 먹입니다. 러시아에서 한 연구에서 보면 아기하고 엄마가 출생 직후에 2시간 동안 같이 있지 않으면 엄마가 양육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애 낳자마자 신생아시를 다 떼가지고 가버립니다. 심지어 저희 병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도록 하는 거 그거는 외국의 경우에는 아기를 진통을 하던 방에서 아기를 낳고 그 방에서 아기를 데리고 있다 집에 갈 수 있습니다. 3만 부를 논하고 인구 절벽이라고 논하는 나라에서 아기 낳는 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진통을 단체로 그냥 분만실에 누워서 하다가 그리고 차례차례 올라가서 분만대에 올라가서 아기 낳고는 그냥 불이 나게 쫓겨 내려와가지고 아기는 신생아실에 보내고 자기는 환자방에 가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합의만 한다면 산모들에 대한 대접은 달리 해야 됩니다. 귀하게. 모유를 안 먹이는 거는 아동권리 협약에도 지금 어긋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모유 수율이 낮습니다. 모유를 먹이면 애착도 증진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감소하고 사회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모유 수율이 15%만 올라가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천억 내지 4천억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의료 분야가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낳지는 못하지만 낳아들이지는 못하지만 나내를 건강하게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미래 세대를 가꾸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제가 봐서는 임신부 등록제도라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지금도 임신하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엽산도 주고 뭐 철분도 주고 줍니다. 그런 의미의 등록이 아닙니다. 등록을 하면 어느 동네에 아무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쯤 아기를 낳을 것이고 어느 기관을 갈 선호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합병증이 생겨서 큰 병원을 가야 되면 인근에 어느 병원을 갈 것이고 어느 병원에는 몇 월 달쯤 되면 임신부가 몇 명이 몰려올 것이다. 다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에 따라서 임산부들을 위한 출산을 위한 모든 정책을 엮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등록제가 확실히 진행이 되면은 아기와 엄마를 보는 이 체계가 완전히 같이 가꾸어진다는 거죠.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앰뷸런스에 데려가면 아기는 위험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가야 됩니다. 엄마가. 그러자면 엄마랑 아기랑 같이 움직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전체를 아우르는 전달 체계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을 같이 엮어서 체계를 다시 짜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시급한 일이다. 그래서 지역의 센터를 만들고 광역센터를 만들고 전국 단위의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주면 제주도에서 애가 날 애기가 심장에 기형이 있는 애 같으면 헬리콥터 타고 서울에 와서 제일 큰 병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 바로 옮겨서 출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 한 명이 아까운 이 시점에서 아이들을 하나 더 출산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의 수유하는 것은 뭐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의 수유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기 젖 먹이는 거 그냥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너희들 형편도 되는데 분유 사 먹여라 애 잘 크더라 하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엄마의 젖은 결코 식품이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게 말씀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출산이라는 영역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아기를 낳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혼부부의 바우처 제도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임신을 하시더라도 유산이나 조산이나 선천서기형이나 사산 등 그런 나쁜 임신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임신 전과 임신 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천서기형이 보통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 그 사이에 이미 발생을 하고요. 엽산 관련 기형인 신경관결손증인 경우에서는 임신 6주 전에 이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부터 엽산을 복용을 해야지 임신 초기에 적정 혈중 농도가 유지가 돼야지 이런 기형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모든 신혼부부들한테 어떤 신혼부부 바우처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임신 전 상담을 하게끔 하는 거하고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신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임신과 관련된 어떤 위험 요인들을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한 후에 계획 임신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신소문 교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지만 임신 출산 관리센터 신설을 제안합니다. 그 저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지금 고운마 카드, 국민 행복 카드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지금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보통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신 확인서에는 현재까지는 카드 발급을 위해서 임신 분만 예정일이나 그 다음에 다태 임신 여부만을 적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임신 확인서에 산모의 주소가 들어가고 정상 임신이 됐을 때에 분만하고 싶은 희망 지역과 의료기관을 쓴다든가 실제로 이게 임신 중에 뭐 임신성 당뇨라든가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이런 고위험 임신이 됐을 때 분만하길 원하는 희망 지역이나 의료기관을 쓴다면 그리고 임산부 건강 정보 등이 보충해서 임신 출산 그 관리센터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이 정보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임신 현황, 분만 예상 지도,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는 분만 취업지 사업이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지원센터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분만 수요에 입각한 지원 사업이나 안전한 출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산부 건강정보까지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적, 행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신 확인서를 발급할 때 등록하는 데 따른 비용 지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전한 출산 환경을 위한 출산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까 신소문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저출산과 함께 나타난 게 고령 임신이고 그 다음에 저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의 기회가 증가해서 다태 임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 다태 임신, 거기다가 요즘 여성들이 비만이나 과체적인 것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위험 임신의 빈도가 2009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2.9배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고위험 분만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의료 요구도는 증가하지만 이를 담당할 그 출산 인프라, 그러니까 출산 인프라라 하면 분만 시설, 장비, 그리고 분만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산모 이성 체계 및 연계 체계 등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저출산 현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직종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분만은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의료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거기다가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산부인과는 그동안 대표적인 비인기 진료과 중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공의 지원율이 급속하게 낮아졌고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더라도 분만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분만 치약치가 증가하면서 산모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고형, 저수가 때문에 분만 출산 인프라가 붕괴를 하고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고리를 이어가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공고해져서 어떤 지원책으로도 효과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아까 그 백선희 교수님께서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정말 골든타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육아방송을 통한 활동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육아방송은 정부에서 저희가 임신, 출산, 육아를 특화한 방송으로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운동을 하는 그런 방송사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익방송으로 인정해준 그런 방송이고요. 이 뒤에 사진은요, 2015년 동대문 DDP에 전시한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1971년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폐교가 돼서 그게 3,800개에 달하는데 그 폐교된 학교의 자재를 모아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형물의 내부에는 우리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저희들이 전시했습니다. 전시의 뜻은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라도 더 나아서 기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약 40만 명에 이르는 출생 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낙태자 수를 조사하면은 1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요즘. 근데 그것은 등록된 숫자이고요. 등록되지 않은 낙태아들을 합하면 거의 출생아 수와 맞먹지 않나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들의 얘기는 이 아이를 낳으면 입양을 보낼까 아니면 낙태를 할까 엄청 걱정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변해야 이 아이들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아서 학교 공부를 할 때는 학교에서 아이를 케어해 줍니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도 그 정서적으로 이상하게 보는 그런 걸 앞으로는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그쪽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지원은 지금 저희 나라에 외국인이 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거주자가요.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첫째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의 모국어를 터득해서 잘 할 수 있다면 이 애들은 자라서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도 잘할 수 있고 또 외교관으로서 잘할 수도 있고 현지화해서 그쪽에 또 양쪽에 그 어머니의 모국과 한국의 가교가 되는 훌륭한 인재로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다문화 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혼 가정, 미혼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전에는 갈 곳이 없었는데요.
다행히 미혼모 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아이는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가 돼서 애비 없는 자식 그러면은 우선 정서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폭탄과 같은 피해. 그걸 못 견뎌서 낙태를 하거든요. 그 미혼 가정의 아이들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이 지금 초저출산 국가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비하는 성질이 아주 강해가지고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1억 명을 깨트리지 말자. 일본 인구를 1억 이상을 갖자. 1억 이하를 가지면 내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1억 총활약 담당상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3개 부처가 다 저출산한다고 하니까 어디도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무청 그러면 원스톱으로 군대 가듯이 인구청 하면은 거기에서 엄마들이 소소한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사회가 필요하고 온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지만 영문으로 하면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과 가족정책이 주요 기관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 발제하신 분들이라든지 토론하신 분들이 이제 저출산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한 사회의 성평등 문화, 양성평등 문화가 좀 확산이 되고 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부처가 사실 저출산과 관해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게 출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정책 차원에서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출산이 단지 청년이나 여성 같은 대상별 접근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가족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제 문제에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제 성평등적인 가족 사회라든지 가족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일가족 양립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가사와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스스로 출산을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 관점에서 출산 양육 친화적인 가족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가족 양립 문화가 사회에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가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어야 되려고 보고요. 물론 고용부나 복지부 차원에서 법이나 제도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육아휴직을 아빠에게 많은 부분 할당을 한다든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인식이라든지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틀을 통한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발제하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육아나 가사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가 나서서
그런 가족이나 양육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을 앞서 말씀드리면서 해주시면서 미혼모, 한부모, 다문화 가족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혼모나 한부모 같은 부분은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출산과 양육 대신에 그 낙태나 유기,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 미혼모나 한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식 개선이나 홍보를 위한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저출산 부분은 복지부에서 총괄을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도 성평등이나 가족정책 차원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좋은 법과 제도, 대책을 좀 마련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국가가 출생과 양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원칙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고 양육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있고 돌봄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까 아동의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같은 이런 과감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과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국가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오늘 발표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인식이 너무나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혼밥, 혼술, 혼자 살겠다라는 이런 문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현대 젊은이들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간극을 메꿔주는 이것이 출산율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정부만의 역할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헌정회와 같은 이런 활동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게 보다 더 출산율 제고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저출산 대책을 준비를 하면서도 단순한 출산율 몇 명이 늘어나느냐 이거는 저희의 가장 심각한 목표치입니다. 목표치이지만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데서 토탈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한 부처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 부처가 나서야 됩니다. 전 부처로도 안 됩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저출산 대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국정과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컨트롤 타워랄지 그 다음에 추진 영역이랄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행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모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회의랄지 사회적 연계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연계해서 국민의식이랄지 문화가 개선돼서 저출산에 극복하는데 연결되도록 그러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발표 기회가 앞으로 자주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지금 이 육아 문제, 저출산 문제 이게 원래 심각하고 해서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이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 정책 토론회를 올린 윤태 회장님과 우리 회장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적시에 아주 제일 적합한 의제를 선택해가지고 아주 우리나라 참 최고의 적격자들을 모시고서 이런 세미나를 주최하고 개최하신 분이 위원장님께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그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저출산에 불을 지피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하고요. 2단계 제2탄 제3탄에 또 저출산 대책 포럼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